TV 토론이 도입된 이래로 최악의 토론이었다 생각합니다. 왜? 노이즈 마케팅. 네. 그것이 아마 극단으로 이제 그렇게까지 간 것 같아요. 지금 뭐 우리 당의 그 여성본부라든지 많은 분들이 정치를 계속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김대중 노무현 두 대통령을 팔아도 네. 그리고 김대중 노무현이 걸었던 그 노선과 정반대길을 간 사람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아마도 전혀 영향력이 없을 거라고 보고 네. 제 한 표를 드리겠다고 하대요 보니까 네. 예, 한 표일 겁니다.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네. 정말 합리적인 세력들이 대한민국의 중심이 다시 돼서 네. 대한민국이 조금 더 회복되고 성장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장 겸 수석 대변인 맡고 계신데요. 우리 조승래 의원님 모시고 어제 TV 토론 어떻게 보셨는지 플러스 지금 현재 민주당 대선 전략 등에 대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의원님. 예,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공보단장 겸 수석 대변인을 맡고 있는 조승래 네,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최윤경 기자도 함께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조승래 의원 얘기를 약간 좀 하기 싫기도 한데요. 어제 TV 토론은 보셨죠? 예, 현장에 있었습니다. 아, 현장에 예, 계셨어요? 그렇습니다. 예. 짜증이 좀 나셨겠군요. 사실 좀 당황됐죠. 네, 좀 너무 예. 좀 불쾌한 부분도 좀 많이 있었던 것 같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그 국가의 미래를 특히 어제는 이제 정치 외교안보 분야 아닙니까? 네. 말하자면 큰 틀의 규정을 하는 그런 분야의 토론인데 대한민국의 일종의 룰을 정하고 혹은 또 대외적인 그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정하는 매우 중요한 토론인데 토론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과 토론이 아니라 시비 뭐 저작거리 소위 말싸움을 하러 나온 사람들이 네. 대별되는 그런 뭐 토론이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그런 대선 토론 하다 보면 여튼 뭐 쫓아가는 후보들이 조금 더 과격하게 단어를 선정하고 좀 더 자극적으로 이제 공격을 하는 경우는 뭐 과거에도 왕왕 있긴 했었는데 어제 3차 토론은 좀 정도가 좀 지나쳤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실제로 어떤 그 예를 들면 뭐 상대 후보에 대해서 어떤 네. 정책이나 뭐 도덕성 검증이나 뭐 그런 건 할 수 있겠죠. 네. 그러나 어제는 인신 공격도 아니고 근거도 없는 것들을 가져와서 막 비속어 혹은 누가 봐도 이게 귀를 네, 닫고 네, 싶은 네, 정도의 네, 표현을 네. 써가면서 예. 그렇게 저열한 공세를 펴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TV 토론이 도입된 이래로 최악의 토론이었다 생각합니다. 왜 그랬다고 보세요? 뭐 이제 김문수 후보의 경우에는 본인이 워낙에 급조된 후보이고 준비된 것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네. 네거티브 말고는 할 게 없었다 음.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준석 후보는 글쎄요 뭐 그 심리적인 상태는 뭐 제가 알 수는 없지만 네. 그분은 뭐 여러 가지 또 상황상 특히 언론에서 이준석 후보한테 이렇게 질문했던 것들이 있거든요. 그 질문했던 것들에 대해서 좀 쫓겨서 심리적으로 그러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마도 이준석 후보는 특유의 그 일종의 노이즈 마케팅 네. 그것이 아마 극단으로 이제 그렇게까지 간 것 같아요. 점점 이 강도가 세지게 돼 있지 않습니까? 노이즈 마케팅 하다 보면 더 그럼요. 큰 자극을 줘서 예, 더 그렇습니다. 많은 이제 반응들을 이끌어내고. 근데 그거가 뭐 전략적으로 어땠는지는 뭐 평가하기 이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오늘 굉장히 많은 언론들에서도 어제 토론에 그 이준석 발언을 싫긴 또 싫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그런 측면이 있겠습니다만. 그런데 실제로 만약에 예. 지금 이제 그 JTBC 정규 방송 같은 데서 네. 유튜브도 마찬가지지만 만약에 그런 발언을 제가 차마 지금 여기서도 네, 옮기기가 네, 네. 어렵지 하지 않습니까? 마십시오. 안 합니다. 예. 네. 그런 발언을 만약에 했다고 한다면 출연자가 네. 그리고 그거를 적절히 사회자가 제지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방송심의 이건 중징계 사안이에요. 네, 네. 그럼 자칫하면 그 방송사에 문을 닫아야 될지도 모를 정도의 그 심각한 발언인 겁니다. 근데 그거를 대선 토론이라는 것을 빙자해서 네. 그런 식의 이 저열한 언어 폭력을 구사하는 것은 그건 정치인으로 자질이 없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 비슷한 정도의 공격은 예상을 하셨겠죠. 뭐 예를 들면 인신에 대한 공격 있을 수 있다. 뭐 과거 발언에 대한 뭐 이런
공격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은 아마 하셨을 거고 그에 관해서는 어느 정도 뭐 사과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준비를 하신 것 같은 느낌이더라고요. 아니 그렇죠. 그러니까 네. 뭐 어쨌든 그 여러 부분에 있어서 그 사람이 다 완벽할 수 없고 이러저러한 흠결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네. 그 흠결에 대해서는 이재명 후보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경위를 설명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적절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전에도 사과를 했고 네. 또 어제도 사과를 한 거 아닙니까? 네네네. 근데 이거는 뭐 그런 것을 뛰어넘어서 전혀 근거도 없는 것들을 갑자기 끄집어 와가지고 그게 아마 무슨 어떤 커뮤니티에 돌아다니는 그런 얘기들이에요. 그런 얘기들을 끄집어내가지고 원색적으로 공격한 거니까 그걸 듣고 있었던 아이들 뭐 남녀노소 불문하고 네. 다 좀 충격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후보 사퇴까지 가야 한다고 보세요. 지금 뭐 우리 당의 그 여성본부라든지 많은 분들이 그건 정치를 계속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일단 세 번의 TV 토론 있었는데 여기에서 이재명 후보가 얻은 것과 잃은 것을 혹시 만약에 분석을 하신다면 어떤 거 정도 있겠습니까? 일단 얻은 것은 그런 뭐 어쨌든 저열한 네거티브 공세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뭐 안정감 있는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것이 저희들은 가장 큰 의미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근데 다만 이제 아쉬운 것은 역시 이제 네거티브 공세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차분하게 가지고 있는 그 고민들 네. 그리고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 처해 있는 여러 가지 위기들이 있는데 이 위기를 어떻게 진단하고 이걸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대안이 되겠죠. 그걸 차분하게 토론할 수 있는 기회가 박탈된 거죠. 어찌 보면 그거는 후보자들을 위해서도 좋지 않고 그걸 지켜보고 있는 국민들을 위해서도 좋지 않았다. 뭐 이런 생각은 같습니다. 네. 아쉽죠.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이제 TV 토론은 뭐 하여튼 구체적으로 뭘 얘기하기는 상당히 좀 애매한 그렇죠. 예, 예. 그런 부분이라 뭐이 정도로 이제 마무리를 좀 하기로 하고요. 네네. 추가로 근데 어제 이준석 후보가 그 얘기를 했잖아요. 뭐 김어준 씨 방송이든 어디든 한번 토론을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 그러면 다시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할 만한 가능성이 있나요? 어제 후보는 뭐 생각해 보겠다라고 얘기했지만 네. 그 이준석 후보가 어제 그런 식의 토론 행태를 보여놓고 오늘 또 입장 무슨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서 아무런 문제 의식을 갖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분하고 토론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어요. 토론할 가치가 없는 분으로 평가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네. 이런 생각 같습니다. 아니면 혹시 뭐 김문수 후보와는 만약에 1대1 토론을 한다면 그거는 근데 아마 실질적으로 쉽지는 않을 거예요. 네. 네, 그건 뭐 그냥 하는 얘기지 그거를 성사시키기 위해서 네. 얘기한다기보다는 그냥 그것도 일종의 정치 공세로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튼 뭐 어제 TV 토론 이야기는 네. 아, 근데 요 할수록 기분이 별로 안 좋아져서 이건 좀. 정도. 네. 네. 자, 일단 그 이낙연 그 세밀의 그 고문이 지금 김문수 후보를 이제 지지한다고 나섰잖아요. 물론 이제 이낙연 고문은 더 이상 뭐 민주당 사람 아니다 이제 이런 얘기가 뭐 이전부터도 좀 있긴 했었습니다만 그래도 민주당에서 어쩌면 이재명 후보보다 훨씬 더 먼저부터 있었을 거고 굉장히 당에서 중요한 역할을 많이 맡았던 사람이 그냥 당을 탈당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다른 당의 후보를 지지한다는 선언까지 할 정도면 그래도 좀 민주당으로서도 좀 뼈아픈 부분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이 부분은 혹시 어떻게 보셨습니까?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할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요? 예, 왜냐하면 이미 그 이낙연 대표는 이미 민주당을 떠난 지 오래이고요. 지난 총선 전에 네네네. 탈당 당을 새로 만들어서 출마를 했고 광주 광산구죠. 광산구에서 민영배 의원과 일합을 겨뤄서 그때 그때 80대 80대 18이었나요? 10 몇인가로 네. 했습니다. 이미 정치적으로 심판을 받은 분이고 김문수 후보에 대한 지지 선언을 하고 나서 노무현 재단 아니 노무현 재단이 아니죠. 그 여시제? 여시제가 아니라 뭐 어쨌든 네네네네. 그 문재인 정부 같이 했던 제명했죠. 분들의 예, 예. 사의제 사이제. 예, 사의제에서 그 제명 처분을 했고 네.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 뭡니까 김대중- 김대중 대통령과 네, 네. 관련된 그 거기서도 제명됐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특히 이낙연 전 대표가 아무리 그 김대중 노무현
두 대통령을 팔아도 네. 그건 본인이 팔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김대중 노무현이 걸었던 그 노선과 정반대길을 간 사람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아마도 전혀 영향력이 없을 거라고 보고 네. 제 한 표를 드리겠다고 하대요. 보니까 네. 예, 한 표일 겁니다. 예. 아, 따라갈 표 하나도 없다. 하나다. 아, 근데 왜 이렇게 된 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이낙연 네. 그러니까 뭐 그 제가 그 심리적인 상태까지는 잘 네. 모르겠습니다만 예. 사실은 뭐 이낙연 총리 그러니까 뭐 총리 문재인 정부 때 뭐 3년 하고 대표하고 네.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로 네, 맞아요. 평가받았지 않습니까? 인기도 많았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본인이 변화된 시대에 잘 조응하지 못해서 결국에는 정치적 한계를 드러내서 네. 지난번 대선 때 이재명 후보에게 경선에서 패배한 거 아닙니까? 예. 이 현실을 수용하지 못하는 겁니다. 승복하지 못했던 받아들이지 결과라고 못하고 보여진 있다. 겁니다. 예. 아.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것도 난대병이죠 일종의. 난가? 난가라기보다는 난대병이죠. 난대 이거예요. 예. 아니 그 수많은 뭐 경선이나 이런 데서 다른 사람들도 뭐 진 사람도 있고 뭐 국회의원 뭐 여러 명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낙연 저 고문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경선에서 졌으면 그래도 뭐 당에서 잘 또 훌륭한 인재로서 잘 갖고 있을 수도 있었잖아요. 근데 당에서는 어떻게든 이렇게 품으려고 했는데 이낙연 고문이 그냥 뛰쳐나간 거예요? 아니면 이낙연 후보가 그 당 안에 있을 만한 상황을 영 만들지 않았던 겁니까? 아니 뭐 그 과정에 대해서는 본인의 설명은 네. 있을 수 없었다라고 주장할지 후자 모르겠지만 쪽이었고. 그러나 기본적으로 당인으로서 당에서 생활한다는 것은 네. 예를 들면 어떤 경선 과정을 거치거나 뭐 그것이 공직 후보건 아니면 당직 후보건 간에 네. 경선을 통해서 당원 혹은 국민들이 결정을 해주면 그걸 승복하는 게 기본적인 태도여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게 없으면 네. 그 어떤 것도 변명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이낙연 대표는 당원과 국민들이 한 판단에 대해서 전혀 수용하거나 승복하지 못했던 결과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약간 또 화나실 만한 거 하나가 그 좀 전에 얘기 나눴었던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에 계속 이제 노무현 정신을 이제 얘기하잖아요. 예. 토론에서도 얘기하고. 근데 어쩌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조금 많이 불편 내진 불쾌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타당 후보가 왜 자꾸 민주당의 대통령이었던 저 노무현 전 대통령을 얘기를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그 노무현 정신은 저는 그런 표현을 과거에 썼었는데 이게 이제 고유 명사가 아니라 보통 명사가 돼야 된다. 그거는 모든 정치인들이 뭐 민주당 계열이건 국민의힘 계열이건 어느 정당이든지 간에 네. 노무현 정신을 보통 명사로 삼아서 그 정신을 살리기 위한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 그럼 좋다. 그럼 좋죠. 네. 그런데 이준석의 정치 행태가 노무현 정신을 계승한 행태인가? 그건 절대 그렇지가 않죠. 이준석 그 후보의 정치 행태는 어제 뭐 토론 다시 뭐 꺼낼 수밖에 없지만 네네. 어제 토론을 보더라도 그렇지가 않죠. 네. 그리고 남녀를 갈라치기 하고 세대를 갈라치기 하고 어쨌든 갈라치기를 통해서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이 노선은 네. 노무현의 노선과 180도 다른 노선인 겁니다. 어떤 정치인도 노무현 정치인 얘기하고 자신의 뭐 그럼요. 모토로 삼는 거는 오케이지만 그렇습니다. 적어도 그 정치인이 하는 행동이나 언어에 있어서 너무 노무현 정신과는 안 맞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게 뭐 예. 상대적으로 자기가 좀 젊다. 그리고 자기 노무현 대통령 기득권에 부딪혔던 것을 뭐 소위 차용하고자 하는 거지만 네. 차용이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노무현 정신과는 전혀 맞지 않는 그렇습니다. 사람이 예. 이준석 후보인 것 같다. 그렇다고 못 쓰게 할 수는 없는 거고 본인이 쓴다면 뭐 그러겠죠. 뭐 예. 그 이제 권양숙 여사님이 또 쓰지 말라라고 할 수도 없겠죠.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젊은 정치인이 정말로 정치를 잘 하고 싶으면 노무현 정신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좀 천착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식으로 이미지를 차용하거나 네. 그 코스프레 가지고는 그 진정성을 국민들이 이해하겠습니까? 쉽게 말해서 공부 좀 해라. 노무현 정신에 대해서. 예, 뭐 똑똑하긴 한 것 같지만 예. 정치의 기본적인 가치나 예. 원칙 이런 거에 대한 공부가 너무 부족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민주당은 지금 최근 제일 좀 논란된 게 그 대법관 뭐 100명 혹은 30명 뭐 요거 그다음에 이제 비법조인 임명 법안을 결국 이제 철회하는 걸로 가는 거죠. 정확히 어떻게 가는 겁니까? 네. 예, 우선 그 비법조인 뭐 대법관 임명 가능성을 열어둔 거는 뭐 철회를 했고요. 네. 그리고 대법관 100명에 대해서도 철회를 이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예. 그 두 개는 그렇게 정리가 되는 거고 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럼 30명도 있던데 이렇게 네. 이제 말씀을 네.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걸 말씀드리기 전에 100명이냐 30명이냐 뭐 이게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어떤 게 있냐면 다들 아시겠지만 대법원이 업무가 너무 많아요. 네. 모든 게 다 대법원으로 가니까. 네. 그래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대법원의 제대로 된 판단도 받지 못하고 그냥 좀 각하되거나 뭐 이렇게 되는 사안이 너무 많고 네. 어떤 경우에는 서류 심사 같은 거 제대로 기록 같은 거 제대로 검토 안 한 상태에서 그냥 졸속으로 판결을 하거나 네. 어느 경우는 너무 늘어져 가지고 심지어는 소를 제기한 분이 돌아가시는 상황까지 생기고 이런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대법원에서 뭐 사건들이 병목 현상이 너무 심하지 않냐. 그러니까 이 부담을 좀 덜어줘야 된다. 그래야 그 대법관들도 업무를 충실히 심사할 수 있고 네. 국민들에게는 또 사법적 편익이 높아지는 방향 아니겠냐.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부터 무슨 상고법원이 필요하다는 주장, 대법관의 증언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었던 거예요. 네.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는 숙제이고 네. 이 숙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가 과제가 논의돼야 될 있는데. 과제인 겁니다. 네. 그래서 대법관 증언에 대해서 증언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수준이 적당할 것인가에 대한 당연히 생각의 차이는 있겠죠. 네. 예, 예. 그럼 요거는 이제 대선 이후에 본격적으로 논의가 될 이슈다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차분하게 논의하면 될 것 아. 같고요. 이재명 후보는 지금 현재 그 이슈보다는 현재 처해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 워낙에 민생이 어렵고 네. 그 이 경기 불확실성이 너무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이 문제에 집중하는 게 네. 좋겠다라는 취지로 그렇게 정리를 한 겁니다. 어떻게 근데 그 문제는 해결하시겠다고 후보가 얘기합니까? 어떤 경제 문제요. 그 방금 이제 그러니까 가장 지금 시급한 문제라고 이제 민생 문제를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어떻게 하신대요? 어려운 주제죠. 어려운 주제인데 네. 그래서 우선은 그 저희들이 집권을 하면 예. 뭐 비상경제 TF를 운영하겠다라고 이제 네. 우선 이제 그 시스템적으로는 그렇게 하겠다라고 비상경제 TF. 네. 예, 예. 대응 그걸 TF, 네. 예, 그랬더니 이제 그 다음 날 바로 김문수 후보가 또 따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문제는 뭐냐면 네. 그 우선은 그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서 네. 어쨌든 이 시장을 돌릴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니 그래서 이제 추경 필요성을 계속 저희들은 강조를 했던 거거든요. 예. 근데 추경도 이제 반대하다가 이제 김문수 후보도 어제 또 35조 추경을 네, 하겠다고 하겠다고. 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선은 저희들은 지난번에 한 추경은 규모도 너무 작고 네. 워낙 어렵기 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 또 민생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제한적이라고 보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민생을 살리기 위한 응급 처방을 빨리 패키지를 만들어야 된다는 게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우선은 그래서 네. 일단 숨통을 좀 틔워놓고 그리고 나서 구조적인 문제, 장기적인 문제들을 접근하는 프로세스 갈 수밖에 없다. 그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거기 TF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말씀하신 거를 이제 뭐 대통령실에서 또 무슨 경제수석 비서관이나 아니면 뭐 장관 뭐 이런 사람들이 같이 이제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게 있죠. 뭐가 있냐면 지금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네. 그 뒤로 대통령 임기는 시작되지만 그렇죠. 장관은 과거 정부부터 내려오던 장관이 할 수밖에 없고 네. 임명을 하고 인사청문회 거치고 하는데도 아무리 시간이- 빨라야 한 달입니다. 네. 그리고 마찬가지로 대통령실의 경제수석이든 주요 참모들을 임명하는 것들도 다 검증 거치고 신원조회 거치고 이런 거 하면 그것도 또 빨라야 또 2주 이상 걸리게 돼 있어요. 네, 네, 네. 그럼 그 사이에 어떻게 할 거냐? 공백이 공백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네. 우선 그 비상경제 대응 TF를 만들어서 긴급하게 실태도 파악하고 네. 처방 같은 것들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게 저희들의 생각인 거죠. 그럼 당선되고 나면 가장 먼저 긴급 추경이 있을 거다 이렇게 예상을 우선은 그 하면은 TF에서 되겠고. 네. 그 가용할 수 있는 수단이나 이런 것들을 좀 점검하고 네. 당장 무슨 행정명령이든 행정조치든 할 수 있는 조치들은 당장 먼저 해야 될 것이고요. 네. 그런 것들을 검토하는 TF가 운영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뭐 요거는 또 논란이 최근에 됐던 것 중에 하나인데
제가 좀 궁금한 게 그 국방부 장관 예, 예. 이제 민간인이 할 수 있게 해야 된다는 요 발언이 이제 조금 뭐 논란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는 뭐 미국도 이미 다 그렇게 하고 있지 않냐 이제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고 아무리 그래도 군에 어쨌든 뭐 대통령 제외한 가장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이 군 통솔을 하려면 적어도 군인 내지는 현역 군인 내지는 군에서 꽤 오래 있었던 분이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예. 사실 그 우리 그러니까 만약에 남성이 국방부 장관 하는 경우에는 다 군 출신들이죠. 네. 웬만한 사람들은. 아. 저도 병장 출신이고. 근데 아닐 가능성도 있기는 많이 있는. 가능 있을 수 있죠. 네. 뭐 또 여성이 장관 할 수도 있고. 네. 군 출신이라고는 안 하잖아요. 아니, 그런데 예.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그 문민화 또 민간인 네. 장관이라는 것은 미국은 이제 7년 정도 예. 군에서 그 제대하고 전역하고 7년 정도 경과한 자 이렇게 이제 미국도 규정을 두고 있고 네. 다만 그 다 이제 청문회를 거치니까 예. 예. 의회에서 그 7년이 경과하지 않아도 필요성을 인정해주면 돼요. 그래서 아마 그 민간화라는 것은 그런 의미를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군인이고 직업 군인이고 이제 어느 정도 군에서 생활 많이 그럼요. 한 사람 중에 그렇죠. 그러다가 예, 이제 바로 그냥 현역에 있다가 바로 국방부 장관 되는 건 안 되고 그렇죠. 군 생활 좀 오래 한 사람 중에 이제 군인에서 이제 전역하고 나서 그 전문성이 있는 사람 중에 그래도 국방부 장관을 시키겠다. 그럼요. 이거는 비단 저희 더불어민주당의 약속이기도 하지만 국민의힘도 거의 똑같은 취지의 공약이 있습니다. 이 공약은 또 오래된 공약이에요. 네, 예, 네, 네. 그런데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그건 뭐냐면 예. 실제로 그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중용되는 건 맞지만 네. 그 전문성이라는 거 자칫하면 이 폐쇄적인 구도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네. 특히 이제 군은 그 입직 경로라는 게 뭐 육사 혹은 삼사관학교 출신이거나 아니면 하여튼 주로 이제 특정 그 군맥들에 의해서 형성되는 구조들도 있고 이런 걸로 인해서 자칫하면 폐쇄적 네트워크로 운영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걱정들이 계속 있어 왔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것을 불식하면서 군도 이제는 군의 이제 안보 태세라는 게 군이 갖고 있는 자원뿐만 아니라 민간의 다양한 자원들을 함께 해야 그게 이제 일종의 안보 역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민간의 경험과 군의 경험이 좀 섞여 있는 분들이 네. 훨씬 더 장관 업무를 수행하는데 훨씬 더 좋겠다. 시대가 많이 바뀌었다. 네, 네, 이제 네. 그런 의미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이제 민주당은 어쨌든 지금 지지율 면에서 뭐 가장 유력한 후보를 이제 보유하고 계신 거고 지금 이제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이 선거에서 남은 뭐 선거 전략 이런 게 혹시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현재의 분위기를 잘 유지해 나가는 건 뭐 이런 거예요? 어떤 겁니까? 아니 우선은 이번 선거가 왜 치러지게 됐는 거냐. 뭐 보통 이제 그 2년 뒤에나 치러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선거가. 네. 근데 2년 앞당겨서 치러지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 선거가 치러지게 된 이유에 대해서 한 번 더 국민들이 깊이 있게 고민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게 무엇보다 필요하겠다. 이거는 뭐 12.3 계엄 내란 사태로 인해서 치러지는 선거이고 이번 선거의 가장 핵심은 결국은 내란 상태를 어떻게 종식시킬 것인가가 핵심이고 네. 그리고 지난 3년간의 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 정부가 했던 여러 가지 실정들에 대해서 또 그 위에 내란이라는 것이 겹치면서 벌어졌던 대한민국 이 위기 상황을 네.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가 관건이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민들이 결집하는 이런 과정이 돼야 될 것이라는 거고 지난번에 0.73% 차이로 당락이 바뀌었습니다. 네. 그로 인해서 지난 3년간 대한민국이 어땠는지를 우리가 한번 냉정하게 좀 되돌아보고 정말로 이 내란을 끝내고 대한민국을 위기에서부터 좀 회복시키고 네. 또 나아가 더 성장시킬 수 있는 네. 그런 길을 찾기 위해서 주권자들이 투표로 결집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리고 대선 이후로 이제 예를 들어 당선이 된 다음에 크게 상처가 대한민국이 좀 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 상처를 봉합하는 것 그리고 매우 또 갈라져 있고 찢어져 있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거를 적어도 지금보다는 더 통합에 가깝게 하는 그 일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거는 어떤 일 혹시 생각하고 계세요? 예, 그렇습니다. 그 실제로 지금 뭐 정치적 양극화 양상이 너무 심하고 네. 그로 인한 갈등과 분열의 골이 너무 깊기 때문에 음.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다음 대통령의 가장 큰 과제가 될 것 같고요. 이게 또 잘 해결돼야 네. 이 위기를 또 회복하고 성장시킬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재명 후보도 분명히 이건 확고한 생각을 갖고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선거 캠페인을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합리적 보수부터 합리적 진보까지 예. 쭉 이 스펙트럼을 다양하게 하면서 이 다양한 생각들이 선거 캠페인 과정 속에서도 들어올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이미 그 과정을 좀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네. 네. 선거 캠페인을 그렇게 했던 것처럼 예. 정말 합리적인 세력들이 대한민국의 중심이 다시 돼서 네. 이 극단적인 세력들을 조금 더 설득하고 이러면서 대한민국이 조금 더 회복되고 성장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겁니다. 어떻게 해요? 그거 지금 그 인사를 한다든지 네. 아니면 어떤 정책이나 제도 제안 같은 것들을 네. 무슨 예를 들면 민주당의 정책, 진보의 정책, 보수의 정책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장 최적의 솔루션을 선택한다. 그리고 문제 해결을 위한 최적의 인물을 선택한다. 예. 그걸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속에서 또 통합을 만들어 나간다. 이게 이제 이재명 후보가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네, 그 지지하신 분들의 생각이 또 있을 거 아닙니까? 끝으로 요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지하신 많은 국민들, 이제 지금 현재 민주당 지지하신 분들은 굉장히 그 뭐 이른바 내란에 대해서는 아주 강력한 뭐 처단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바라실 거고, 그리고 현재 국민의힘 혹은 뭐 개혁신당이라는 당과 잘 화합하는 거를 그렇게 원하시진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걸 설득하는 게 리더십입니다. 지지하시는 분들에게 그렇습니다. 그걸 설득하는 것. 지지자들에게는 지금 현재 우리의 이 국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네. 이런 게 필요합니다. 예. 그랬을 때 그 지지자들에게는 예를 들면 10을 원하지만 현재 여건 속에서는 6을 해야 합니다. 라는 것을 설득하는 게 저는 리더십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걸 하지 못하면 결국 통합될 수 없고 네. 앞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그럼 이제 계엄에 연루된 세력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하게 이제 처벌을 하고 그리고 나서 그렇지 않은 많은 정책들이나 그 세력들에 대해서는 좀 통합하는 모습을 보일 것이다. 그 가운데는 중도 보수와 실용주의가 있는 거라고 보면 돼요. 그렇습니다. 그 기본적으로 이 내란 사태에 대한 뭐 이제 참 표현이 좀 세긴 해요. 우두머리. 그렇죠. 우두머리부터 이제 주요 순우리 말이죠. 그리고 네. 주요 종사자들을 네, 네. 중심으로 한 이 기본적인 구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해명을 밝혀야 됩니다. 네. 밝혀야 되고 당연히 처벌할 건 해야 되겠죠. 네. 그러나 그 자발적인 동참자들이 아닌 뭐 소극적인 행위자들 이런 분들까지 이렇게 확대할 이유는 별로 없다고 보여지는 거고 네. 그렇기 때문에 분명하게 밝히되 그거 가지고 또 국론이 더 분열되지 않는 방향으로 해야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남는 문제는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합리적 보수부터 합리적 진보에 이르기까지 이분들이 함께 갈 수 있는 그 노선은 뭐냐? 결국에는 성과를 내는 실용주의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는 성과주의자라고 스스로를 평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실용적 접근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그 실용에는 이념보다는 실용적 정책과 실용적 인사가 들어가게 되겠죠. 네, 네. 매우 어려운 일인 건 뭐 분명하네요. 이 문제를 하지 않으면 네. 근데 대한민국은 참 위태로워질 가능성이 있다고 더 앞으로 보기 나가지 때문에 못하고 그렇습니다. 네, 어쩌면 아주 안 좋은 미래를 볼 수도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조승민 하나만 더 가시면 네네네. 그 이재명 후보는 사전 투표를 어디서 하시나요? 일단 현재는 서울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뭐 준비하고 신촌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게 유력한 거예요? 김문수 후보가 개항에서 사전 투표를 한다고. 그래요? 네, 네. 그러니까 나름 이제 나는 이제 이재명 땅에다가 무슨 받겠다 뭐 이런 예. 아마 전략인 것 같은데 예. 그러면 뭐 이재명 후보도 뭔가 임팩트 있는 곳을 찾을 것 같아서. 근데 뭐 임팩트라기보다는 그 사전 투표의 의미를 네. 좀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네. 사전 투표를 하는 것이지 네.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무슨 저격하듯이 이렇게 약간 이벤트식으로 아니면 하는 사전 투표를 것은 뭐 독도 같은 데서 하고 이런. 독도요? 독도에는 사전 투표소가 설치가 안 돼요. 없으니까. 그렇습니까? 네.
독도까지 빵빵 터지는 휴대폰 인터넷은요. 인터넷 비교원과 함께 상의하시면 맞습니다.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인터넷 TV 신규 가입 시 최대 48만 원, 휴대폰 구매 시 최대 50만 원, 정수기 렌탈 최대 30만 원, 총 128만 원의 혜택이 있는 인터넷 비교원과 늘 상의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전국 어디서나 빵빵 터집니다. 인터넷 비교원보다 더 좋은 혜택이 있는 곳을 혹시 여러분이 발견하시면 바로 신고해 주시면 그 차액의 150%를 여러분께 또다시 혜택으로 보내드리니까요. 그런 데 있으면 바로바로 알려주시고 인터넷 비교는 1670-2571번으로 전화하시거나 네이버에서 인터넷 비교원 이렇게 검색하시면 바로 접속하실 수도 있습니다. 보장까지 확실하게 인터넷 비교원과 상담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잠깐 광고 좀 했습니다. 예, 그럼요. 죄송합니다. 아이 별 말씀을요. 예. 제작비가 있을 텐데. 네, 아유, 그럼 이해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그럼요, 예. 네. 그럼 이해해 주셨으면 저 인터넷 좀 바꾸세요. 예. 네, 그래서 저 비교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인터넷 비교원에서 아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넷 비교원에서 비교하실 우리 조승래 의원님 대단히 감사하고요.